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 생활관리 2026학년도 7월 학력평가 전문항 해설하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엄청 어렵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쉽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던 걸로 느껴집니다. 등급도 대략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1번부터 해가지고 또 쌤 원래 하던 것처럼 아시죠? 좀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들으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의 특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목표가 좋다, 옳다, 의무와 같은 언어가 어떤 도덕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어들, 좋다, 옳다, 의무 같은 단어들 있잖아. 언어가 혹은 서술어가 어떤 도덕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통 의미론이라고 부르고 메타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죠. 단어나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윤리학의 목표가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도덕 원리나 이론,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건 이제 대놓고 그냥 이론 규범 윤리학이잖아.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구체화시키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 준거를 제시해 주는 거. 메타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도덕적 삶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걸 이론 규범 윤리학이 전혀 간과하지 않지. 오히려 이론 규범 윤리학이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을 대상으로 너 이거 간과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 2번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기술 윤리학이 하는 얘기잖아.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런 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3번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논리적인 구조 분석 있잖아. 이거 도덕 추론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이 논리학에 기반해 가지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런 걸 주로 많이 분석을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이 다루는 주제가 맞단 말이죠. 메타윤리학이 주로 다루는 주제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니까 이걸 간과한다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돼 있는 건 논리론이라 그래가지고 메타윤리학이 하는 얘기. 이론 규범 윤리학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주력하지는 않는다. 4번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요거 방금 메타윤리학에서 언어의 도덕적 의미 얘기 그대로 있었잖아. 그치? 요거를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아니죠. 이론 규범 윤리학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메타윤리학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 5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윤리학의 탐구 과제에 해당되잖아. 소위 인식론이라 그래가지고 윤리학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다루는 것도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고 이론 규범 윤리학은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강조한다를 간과한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잡아주면은 정답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2번. 여기부터 벌써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7월 학평 처음에 푸는데 약간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계약론 문제죠. 갑. 만인에 대해 전쟁을 하는 자연상태. 끝났어. 이 표현 나온 순간 그치? 홉스. 제시문 잘 봐라. 어떤 것도 부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홉스 입장에서 만인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 만만투후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주장을 하죠. 어떤 것도 부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부정의가 없다. 혹은 정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홉스 기준에서 이 만만투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 부당한 것도 없고 정의로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홉스 기준에서는 소위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의나 부정의 같은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을 다른 말로 신의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신의약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약속들, 이 신약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홉스가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맺어지기 전, 그 사회계약이 맺어지기 전에는 정의와 부정의를 판가름할 만한 기준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신약을 맺고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가 만들어져야지 그 이후에 정의와 부정이라는 게 생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부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것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강자든 약자든 예외 없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에 대한 권리. 자연권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홉스 기준에서 자연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 생존이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들이 무한한 권리를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무한한 권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무한한 권리를 상대방한테 막 행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만만투의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홉스의 관점이기도 하고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방금 전에 쌤이 한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살기 위해선 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얘도 살기 위해선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서로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경쟁, 불신, 공명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갈등과 투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만투가 된다라는 게 홉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유독 재산을 향유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그랬어? 로크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재산을 유독 많이 강조하면서 사회계약의 목적 자체가 재산 향유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로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사회에서 물론 뭐 홉스나 루소라고 해가지고 사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가 상태에서 우리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냐? 그럼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자연 상태에서도 정당한 재산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보호하려고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크가 유독 재산의 향유를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조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 확립된 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재산을 향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재산이라는 걸 잘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 이 실정법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지. 로크 기준에서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 상태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평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비교적인 평화 상태란 말이야. 왜 그렇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실정법이라는 게 없거든. 모두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공통으로 인정된 법률이라는 게 실정법이라는 게 아직은 없고 그냥 개인들이 그냥 이성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충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뭐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연법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법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가끔씩은 또 이성이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긴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걸 그대로 냅두면은 만만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만드는 거야. 국가를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이 국가의 입법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 입법부라는 친구한테 입법권이라는 게 있고 그 입법권을 통해서 실정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란 뜻이에요. 자연법이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실정법이라는 거의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 입법권이라는 건 누구에게 있냐? 입법부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최초의 실정법이 되고 그 이후부터 입법부가 이제 하나하나씩 또 구체적인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가 쉬울 거야. 자연법만 있었던 상태보단 그래도 실정법이 이제 자연법을 더 잘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입법부에 가지고 만들어져서 개인들을 규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국가 단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쉬울 거야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로크의 입장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고 1번 홉스 국가의 권한은 주권자와 개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쌤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죠. 홉스 기준에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절대군주거든요. 절대군주와 개인이 계약을 해가지고 국가의 권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권한이라는 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주체는 주권자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권자라는 이 존재는 개인들끼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거든. 그 주권자라는 이 절대군주라는 존재, 혹은 국가라는 존재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연권을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존재인 거지 계약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혹은 절대군주라는 존재를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와 개인 사이의 계약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홉스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것도 나오니 절대군주가 혹은 주권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이 주권자, 계약자는 이 주권자 혹은 그 절대군주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다. 이런 선제도 연달아 가지고 나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홉스, 시민이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쌤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지. 언제 가능하다 그랬어.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소극적 불복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홉스 기준에서는 주권자가 좀 자기를 위협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횃불 들고 뭐 궁전에 쳐들어가가지고 절대군주를 끌어내리고 목을 자르고 이런 거 홉스 기준에서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거든?
홉스 기준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개나 소나 막 공전에 가가지고 막 깽판을 치고 그런 식으로 절대군주의 힘이 약하다면은 그건 더 이상 절대군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국민 개개인이 뭐 군주가 하는 일이 좀 수틀린다는 이유로 막 가가지고 막 군주를 끌어내리고 막 정부를 해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홉스의 얘기예요. 그리고 홉스 기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만투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절대군주를 만들어 놓는데 그 절대군주를 또 끌어내리고 이러면 만만투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홉스가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로크나 루소식의 그런 저항 막 가가지고 정부를 막 해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짓을 홉스 기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저항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루소나 로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항권 이런 개념은 홉스한테는 성립 불가능한데 시민이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 절대로 절대군주를 끌어내리거나 정부를 해체하거나 그런 짓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건 가능하다고. 군주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 홉스 기준으로도 우리가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 보존권 그 자체를 양도한 건 아니란 말이야. 홉스 기준에서 생명 보존권을 양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우리가 국가에다가 자연권이라는 걸 그리 양도하는 과정에서 생명 보존권을 뺀 다른 자연권을 양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보존권 자체는 언제든지 계속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나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그래. 그 순간 우리가 국가에 복종할 이유, 우리가 그 국가에 복종하는 원인, 소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권위라고 부르는 개념,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권위,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 정당성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홉스가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정부에 쳐들어가서 부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도망을 치거나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내리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국가가 생명권의 침해 상황에서 주권자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그래. 나는 생명보존권까지는 양도한 적이 없는데 주권자가 나를 죽이려고 막 시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시도해. 이런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소위 말하는 도망쳐도 되는 권리, 처벌을 거부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굳이 따지자면, 굳이 말하자면 소극적 저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게 막 엄청 공식적인 워딩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맥락에서 국가의 권위가 상실되는 상황,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크나 루소식으로 막 정부에 쳐들어가서 정부를 교체하고 해체하고 이런 건 홉스 기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갑니다. 로크.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신탁된 것 이상의 권력이 부여된다. 아니지. 신탁이라는 게 뭐야? 국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한테 권력을 넘겨준다는 뜻이거든. 그 신탁된 것 이상의 권력을 절대 부여될 수가 없어. 아니 애초에 국가의 통치자 뭐 입법부든 행정부든 그 친구들이 받은 권력이 우리가 준 권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에게 받은 것 이상의 권리나 권력이 있다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 신탁된 것 이상의 권력을 얘네들이 실행하려고 그러거나 이런 권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홉스는 말할 수 없는, 로크나 루소가 말할 수 있는, 쳐들어가가지고 진짜 모가지 댕강댕강 해버리고 다른 존재로서 막 교체해가지고 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입법부를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 로크 기준에서는 성립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4번 로크. 입법권은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이다. 당연히 안 되지. 로크 기준에서 재산을 향유받으려고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그 재산을 입법부가 혹은 정부가 지 멋대로 취해버리면 안 되죠. 자의적이라는 게 이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지 멋대로 이런 뜻인데 지 멋대로 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거 취하려고 하면 또 뭐가 발생한다? 저항권이 발생한다. 로크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홉스와 로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를 누린다. 이거는 홉스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홉스 기준에서 아까 전에 자연권을 뭐라 그랬어? 내 생명 보존과 관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물에 대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사실상 무한히 자유롭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내 생명이랑 관련해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사실상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홉스 기준에서 말할 수 있어. 나도 제한 없고 너도 제한 없으니까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로크 기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크 기준에서 자연 상태에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통 묘사가 되는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따르게 되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도덕 규칙 이걸 로크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기본적으로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물론 가끔씩 이성이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놈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제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어.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자연법에 따라 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을 기본적으로는 하게 되기 때문에 로크 기준에서는 제한이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홉스 기준에서는 자연 상태에선 개인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로크 기준에서는 자연법의 제한을 받는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 되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겠지. 쌤 개념 완성이나 기출 메타 잘 따라왔던 친구들 입장에선 쌤 근데 홉스도 자연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홉스의 자연법은 좀 다르잖아. 홉스의 자연법은 모두가 만만투에서 미친 듯이 막 싸우고 있는 모두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연 상태 속에서 이 자연 상태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공포심이 모든 개인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칠 듯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네? 발견을 한 거지. 이성을 통해 가지고 너무 위기감에 빠지다 보니까 이성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렇게 가면은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자연권을 절대군주한테 양도하면은 이 무제한의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자연법을 발견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홉스 기준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도덕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말은 못하지.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공포심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전략 혹은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홉스랑 로크의 입장은 좀 다르다는 거지. 홉스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의 자유가 자연 상태에서 개인에게 있다. 로크 기준에서는 물론 자유롭지만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제한의 자유, 아무 제한도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모두가 자연법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개념 완성 때도 쌤이 종종 얘기해왔던 거 기억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5번 선지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2번이랑 5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2번은 뭐 쌤이 지금까지 개념 완성 같은 거 하면서도 계속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고 5번 선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시민불복종 얘기죠. 시민불복종 이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히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롤스인 걸 알아볼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뒤쪽에 조금만 더 봐도 롤스 얘기를 확실히 알 수 있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놓고 롤스야. 그치? 싱어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은 롤스 기준에서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입헌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야.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야. 근데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다 완벽하진 않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끔씩 부정의한 것도 나타날 수 있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잖아. 심지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나 명령이나 정책이나 처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말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가끔씩은 헌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때 시민불복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너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들을 제거해 주는 거.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더 법적으로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문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일단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이런 것들도 아마 개념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기억날 거고 민주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 다른 말로 정의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호소를 해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거, 정당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에 반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법들은 모두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를 가진다. 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입각해서 합법적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들 중에서도 부정의한 혹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우리가 불복종할 때 우리는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저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것이다. 말 그대로 모든 합법적 민주적 권위를 다 무효화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가끔씩 심각하게 부정의하게 생기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언제 정당화가 될 수 있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을 하는 경우. 또 민주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부터 갑니다. 준법의 의무는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다. 롤스가 지금까지 기출선지로도 몇 번 봤던 거야. 기출의 메타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다 기억날걸? 롤스 기준에서 이 준법의 의무를 다른 말로 자연적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무는, 자연적 의무는 준법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롤스 기준에서 자연적 의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자연적 의무로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거 일단 법을 지키는 거야. 왜냐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그래도 꽤나 정의로운 사회거든. 그래도 한 98%, 97%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회 체제를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무란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연적 의무는 일단 준법의 의무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또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도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경우에 혹은 소소하게 부정의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정의한 부분들을 없애나가고 소위 나한테 그 부정의가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도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냐?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정확히 시민 불복종의 상황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민 불복종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법이 부정의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복종을 하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수준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심각하게 부정의하지도 않은 소소하게 조금 부정의한 그런 법들까지 일일이 다 박살내고 다니고 막 불복종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요.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우선이에요. 아, 우리는 체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거정사라는 걸 자연스럽게 그래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자연적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준법의 의무가 있다고.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준법의 의무가 우선이 되는 거고 심각하게 부정의한 수준까지 가가지고 이 부정의가 진짜 특정 개인들에게 소수자들에게 너무너무 과도한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에 있는 정의의 원칙,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너무너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준법의 의무랑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랑 항상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어떤 경우에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가 우선이 되는 거고 심각하게 부정의한 수준까지 가지만 않는다면은 부정의에 반대할 권리보다는 준법의 의무가 더 우선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내년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사회적 위협행위다. 쌤이 이것도 진짜 많이 강조했는데 아직도 이거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다. 이거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라고 소로, 롤스, 싱어가 다 말해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쌤 근데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양심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다만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옳다고 믿는 거, 그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그 정의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정의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내 양심이 일치할 때 그걸 시민불복종을 양심적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삼는 건 당연히 다수의 정의관 혹은 다수의 정의감이지만 그것과 나의 양심이 일치할 때 그걸 양심적 행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롤스든 싱어든 소로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위협행위가 아니죠. 야, 사회적 위협행위를 하면 어떡하니. 사회적 위협행위가 대충 어떤 말이겠어. 야, 씨, 이거 법 빨리 안 바꿔? 이러면서 막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위협하고 강요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거 아니라고 100번 얘기했지. 싱어든 롤스든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뭐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라고 얘기해? 호소하는 거고. 청원하는 거고 요청하는 거고 설득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이 행위를 가지고 막 위협하고 사회를 부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행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쌤이 100번 말했죠.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디귿. 체제 효율성을 위해 시민불복종의 가담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체제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의 가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롤스 기준 이것도 기출문제에 해당돼요.
롤스 기준에서 체제의 효율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롤스 기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사회 체제란 말이야. 그래도 한 98%, 97%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야. 무너지게 하면 물론 이거보다 더 완벽해져가지고 완전히 정의로운 100%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서 바로 그걸 성취할 수 없다면 일단 이걸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준법의 의무 같은 것도 자연적 의무로서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롤스 기준에서 이 체제의 효율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체제의 효율성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체제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체제의 효율성이 꽤 높기 때문에 좋은 사회인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을 위법행위를 사방에서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체제의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롤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롤스가 비폭력이라든지 심각하게 부정의한 경우에만 시민불복종 하라든지 아니면 뭐 처벌을 감수하라든지 아니면 뭐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놓은 이유가 시민불복종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좋단 말이야. 롤스 기준에서 체제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시민불복종의 가담 범위가 또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이 시민불복종하고 다 위법행위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회 체제의 효율성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이러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거의 파멸에 이를 정도의 효율성의 어떤 감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막아야 된다라는 게 롤스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수가 믿는 종교적 교설에 의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도 100번 얘기했죠. 종교적 교설, 종교적 교리 이런 것들은 시민불복종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 다수가 믿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종교적 교설은 절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교설, 종교적 교리 알라신이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저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이 법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쁜 법이야. 불복종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시민불복종은 더 이상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 체제라든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사회체제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걸 정치적 행위라 그러는데 시민복종은 항상 정치적 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교설이나 교리를 따라버리는 순간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도 롤스가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기억 디귿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3번이 연달아 가지고 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나머지 것들은 좀 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통일교육이랑 관련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독해 문제였습니다. 그냥 읽고 푸시면 되겠어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서 탈피해서 오직 민주적 평화적 과정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교육이랑 관련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만 말자. 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가진 평화 시민을 좀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 한 명 한 명이 평화 시민이 돼야지 어쨌든 통일 과정에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거든. 평화 시민은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다른 나라와도 좀 연대하고 실천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통일 교육을 통해서 통일 한반도의 주력인 이 미래 세대가 너희들이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대안을 고민하는 평화 시민으로 좀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평화 교육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키워내고 여러분들 미래 세대를 잘 키워내가지고 혹시나 뭐 북한에 있을 수 있는 급변하는 상황 같은 게 생각해서 막 북한이 무너진다고 막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 중에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 통일 뭐 굳이 꼭 할 필요 있나? 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란 세대거든요. 사실 통일 그거 꼭 할 필요 있나?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에 북한이 무너졌어. 그럼 그걸 누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미국이 먹어야 돼? 중국이 먹어야 돼? 아니면 뭐 러시아가 먹어?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잖아. 그 북한이라는 땅은 결국은 우리 민족의 땅이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막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막 굳이 뭐 별로 필요도 없는데 북한을 어떻게 막 무너뜨려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북한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체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얘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가 어쨌든 그 땅을 가지고 가야 되긴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이고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북한 국민들을 만약에 돕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뭐 중국인들이 뭐 러시아인들이 가져가게 냅두는 거는 좀 그렇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모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랑 관련한 글인 거예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답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적대적 인식에서 탈피하자. 통일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방법도 허용된다. 아니? 언제 그랬어?
분명히 여기서 민주적 평화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고 했지. 이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방법을 허용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 반드시 민주적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3번 통일교육을 통해 세계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평화 시민을 양성해야 되고 세계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통일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뭐 여기 중간에 뭐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통일교육은 사회화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내용들 계속 있었으니까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정답 2번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그냥 국어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슬슬 읽어보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어때? 그냥 쓱 보고 그냥 이거 선지 중에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 고르면 되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죠. 5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 고르라 그러면 우리 뭐 고르면 돼요?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좀 쉽게 푸는 법 몇 번 알려줬었죠. 좀 빨리 풀려면 뭘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된다고. 이 전후로 싸움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부분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빨리 한번 봅시다. 반려동물 복제도 허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5%를 넘어서게 돼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반려동물이 죽잖아. 우리보다 좀 짧게 사니까 이 친구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친구들이 죽으면은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상실 증후군 같은 게 생겨서 너무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반려동물도 좀 복제해가지고 이 반려동물이랑 똑같이 생긴 근데 난 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좀 그럴 것 같아. 내가 키우던 뭐 뽀삐가 있어. 이 뽀삐를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생긴 뽀삐 마크 2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뽀삐가 죽으면 뽀삐 마크 2를 데리고 와가지고 뽀삐 키우던 거 계속 키운다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난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걸 때문에 동물 복제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을의 입장이고요. 갑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너 미쳤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한 건 맞는데 우울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게 복제로 이어지면 안 되지. 그거 좀 그렇잖아. 반려동물 복제는 인기 있는 품종의 복제를 부추겨서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어. 뭐 요즘에 인기 많은 거 뭐 어떤 거 있어? 뭐 그게 뭐지? 그 굉장히 똑똑한 피디님 그거 아세요? 그 강아지 중에 제일 똑똑한 그 개 있잖아요. 그 눈 되게 옛날에 양떼 막 몰고 다니는 그런 강아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강아지? 막 강아지들 중에 엄청 똑똑한 개들이 있다고. 막 제일 IQ 높고 막 이런 애들. 옛날에 막 특히 양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종들로 이렇게 활용되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요즘에 인기 막 많고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뭐 골든 슈나우저라든지 막 뭐 푸들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되게 인기 많은 종들이 막 나타나면은 강아지들 거기서 막 어떻게든 걔네들 사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수요가 높아지니까 소위 말하는 동물 공장 같은 데서 강아지 공장 같은 데서 똑같은 종들을 막 미친 듯이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동물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인기 있는 종들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종의 다양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반려동물 복제를 허용하면 괜찮지 않겠어? 그러니까 최근에 반려동물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픈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제를 허용하면 되잖아. 종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반려인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잖아. 좀 공리주의적인 농구도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쟁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최근에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 혹은 반려동물이랑 관련해가지고 동물 복제라는 걸 과연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찾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4번이죠. 뭐 반려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동물 복제하는 거 허용할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갑을별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둘 다 동의하거나 둘 다 동의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탈락되는 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니다. 사랑 얘기 들어갔죠. 그렇죠? 에리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 사랑은 자유지 지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 에리 프롬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쌤이 개념 완성 때도 계속 해줬던 얘기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나도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랑이 지배의 관계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존경이 필요한데 존경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 같은 게 아니야. 외경이라는 거 이제 두려움이 섞인 존경을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존경인 거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존경인 거지. 상대방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받은 만큼만 주거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에리 프롬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받은 만큼만 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교환형 사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내가 딱 10 받았으니까 너한테도 10 줄게. 내가 15는 못 주겠어. 그건 손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교환형 사랑이라 그러는데 에리 프롬이 굉장히 싫어하는 태도고요. 무조건적인 희생도 에리 프롬이 반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희생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계속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희생,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주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생명을 준다고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고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키는 게 사랑이다. 에리 프롬이 이렇게 얘기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내 목숨을 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력을 상대방한테 투자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나도 더 생동감이 끌어올려지고 상대방도 더 생동감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에리 프롬의 입장이라는 거. 1번 사랑은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니라고. 두려움이나 외경에 근거하면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제 시문에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완성된다. 희생하라고 한 적 없죠. 방금 전에 희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자, 뭐가 잘못했을까요? 자신의 관점에서가 문제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이게 좋을 거야 라고 되게 편견 어린 시선으로 판단을 하고 상대방을 뭐 고양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라는 표현이 탈락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4번 사랑은 자유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소유하는 거 아니라고. 소유하는 거. 상대를 소유한다고 하면 안 돼.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나를 상대방한테 소유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안 된다고 에리 프롬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 방금 전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도 얘기했었고 일체가 되는 것. 이거 에리 프롬 가르칠 때 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거에서 에리 프롬이 되게 강조하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다고.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우리 둘이 일체가 되는 감정을 느끼는 거기도 하단 말이야. 사랑이라는 거는. 동시에 우리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해주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는 너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거. 그게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둘로 남아있는 거.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5번 정답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에리 프롬 앞에서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만 잘하고 계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각,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인과 의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유교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고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니 좀 애처롭네.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과 의랑 관련된 그런 마음 다 놓아버리고 되게 악해져 버린 인간.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군자는 이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잖아. 남들과 다른 부분이 뭔지 알아?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인이 유교인 거고요. 성인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지고 배는 든든하게 되며 이게 마음을 비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부터가 유교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다고. 물론 유교도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어디 가까울 것 같아요? 도가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지. 도가가 맨날 뭐 비워라 그러잖아. 뭐 좌만과 심재 이러면서 마음을 비우고 뭐 앉아가지고 까먹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도가 느낌이 조금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뜻을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뜻은 약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무아지경 약간 이런 느낌이 떠오른다고. 막 뭘 하려고 하지 마. 너 자꾸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런 느낌의 맥락으로 뜻을 약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억지로 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한자 뭐일 것 같습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무위를 얘기합니다. 이거 한자 무위거든요. 무위.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다스려져. 억지로 막 뭘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인위적인 예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고 자꾸 인위적인 규칙이나 규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강요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럴수록 안 다스려진다고.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는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스르르 흘러가는 대로 약간 뭐 태극권 쓰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주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흐름을 잘 따라와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소위 도가에서 얘기하는 무위지치죠. 인위적이지 않은
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유교. 사욕을 극복하여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 유교가 맨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잃어버리지 마라. 마음을 좀 간직해라. 사욕을 극복해라. 사사로운 욕심 극복해라. 이런 얘기 유교가 맨날 하는 얘기고요. 2번 유교. 정치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에 근본을 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의로움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너무 되는 소리죠.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에 근본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익보다는 인의예지, 그 도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고요. 3번 도가 인위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예법을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때? 인위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얘기, 도가 입장에서.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유교가 만든 인의예지 같은 인위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리고 싸움에 빠뜨린단 말이지. 그 인위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맞는데 예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예법이라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가가 바라보기에는 예법은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도가 도의 관점에서 마음을 비우고 다툼을 지양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마음을 비우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심재라고 부른다. 기억해 두시고, 다툼을 지향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부쟁이라고 부르죠. 싸우지 마라. 이게 상선약수, 물이 가지고 있는 부쟁과 겸허의 덕 중에 부쟁 얘기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도가 얘기인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 유교랑 도가 성인이 되기 위해 도와 덕에 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오던데. 도를 추구한다, 뭐 덕을 함양한다, 이런 표현들 가지고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와요. 쌤, 아니 도를 추구한다 이런 말 쌤이 그 개념 완성 때 도를 추구한다는 표현 자체는 불교든 유교든 도가든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나는데, 덕이라는 단어도 유교, 불교, 도가가 다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특히 도가도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유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덕이라는 단어는 도덕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덕이라는 단어가 동양 사상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일종의 고유명사 같은 단어라서 이 덕을 갖춘다라고 표현하면 동양 사상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덕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유덕하게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 하면은 도덕적이라는, 유교 입장에서는 그게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되고, 도가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무의자연의 어떤 도를 깨우친 사람,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라고. 동양 사상에서 덕이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불교 입장에서 덕이란 단어를 부정하냐? 불교도 덕이란 단어를 크게 부정하진 않아요. 덕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사람, 소위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 이 사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야. 덕을 함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도를 추구한다, 덕을 함양한다 이런 얘기들 유불도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8번.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인간은 본래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히 그렸을 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림 속 각각의 사물이 무엇인지 추론하며 배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상과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아니 모방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플라톤 같기도 하고, 뭐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 느끼고 뭐 즐거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딱히 막 도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신미주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기출 문제로 이 사람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쌤이랑 같이 기출의 메타에서도 봤던 문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거는 모방인데, 그 모방에 대해 가지고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모방하는 게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서술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악인들은 더 악인으로 묘사하고, 뭐 선인들은 더 선인으로 묘사하고, 막 이런 얘기들 아마 기억날 거야. 모방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맞고, 사실은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술이란 건 모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플라톤은 아니거든. 플라톤도 모방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겠지만 플라톤은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모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진 않단 말이지.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들만 혹은 도덕적인 것들만 모방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도덕주의,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모방 얘기를 하는데 혐오스러운 대상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각각의 사물이 무엇인지 추론하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모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둘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한데, 그 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깝겠구나, 플라톤 얘기는 확실히 아니니까 혐오스러운 대상을 모방한다는 얘기를 봤을 때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부분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우면은 아래쪽에서도 오히려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니은에 보면은 예술은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개념 완성 때 쌤이 그대로 가르쳐줬던 내용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이라는 게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묘사를 한단 말이지. 이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연 속에서는
아름다움의 영역에서 불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중간에 꺾여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들판이 이렇게 예쁘게 산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중간에 푹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술을 통해 가지고 모방을 하면서도 좀 더 깔끔하게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게 미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좀 더 논리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자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혹은 좀 더 도덕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진리를 예술을 통해 가지고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시문을 한 번만 읽어보자고. 모든 인간은 원래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일종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그리고 예술이란 건 기본적으로 모방이다라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혐오스러운 대상이라고 해도 그 혐오스러운 대상의 모습을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려냈을 때 인간은 그거를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혐오스러운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야.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 약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지네라든지 뭐 이런 벌레가 있다고 쳐. 좀 혐오스럽게 생겼지만 그 지네라는 이 벌레의 모습을 아주 깔끔하게 잘 모방을 해가지고 뭔가 원래 지네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인간이 딱 보자마자 지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캐릭터화를 시킨다든지 혹은 상징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극도로 아주 깔끔하게 뭔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을 때 물론 혐오스러운 대상을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자체의 모습을 훨씬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놨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림 속을 보면서 이거 지네구나. 이건 지네의 다리구나. 이건 지네의 털이구나. 지네의 몸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식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지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경험할 때 그 대상은 예술적으로 경험된다. 이 예술적인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성에 의해 가지고 경험이 되는 게 아니야. 이성에 의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경험되는 일종의 감성적인 판단이고 감각적인 판단이야. 대신에 이해 타산 없이 경험돼야 돼. 나의 이해관계, 나의 이익이나 나의 손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예술적인지 아닌지 아름다운지 아닌지 라는 걸 판단하는 게 바로 예술적인 판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기억납니까? 칸트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이해 타산 없이 경험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 무관심성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선과 미의 형식적 유사성이잖아. 무관심성이라는 거. 이해 타산 없이 우리가 선을 판단하고 이해 타산 없이 우리가 미를 판단하게 된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못생긴 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칸트 기준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지성으로 예술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성으로 예술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감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로 넘어갈 수가 있어 순수 이성적인 판단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선과 미는 서로 상징의 관계니까 미는 선의 상징이니까 이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엔 감성적인 영역에서 출발을 해도 나중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순수 이성적인 부분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더 도덕성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칸트의 또 입장이기도 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쌤이 개념 완성 때부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야. 어쩔 수 없어. 아름다움이란 걸 느끼는 건 어쨌든 주관적으로 느끼는 판단인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 또 보편적인 판단이기도 해. 이게 기본적으로 무관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움에 관한 미에 관한 판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보편적인 판단이기도 해. 아름다움이라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형식에 기반해가지고 이 아름다움이 뭔지에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확실히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편적으로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모두의 판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결국은 그게 보편적으로 다 같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인 게 미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또 미가 도덕적 선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왜냐면 선도 좀 비슷한 특징이 있거든. 기본적으로 칸트가 미와 선의 형식적 유사성을 얘기할 때 보편적인 타당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것이 무엇이다. 도덕 법칙이 무엇이다라는 결론에 보편적으로
이룰 수 있듯이 미라는 것도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각자가 감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보편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칸트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억,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방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낀다. 근데 잘 봐봐.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지 내가 모방할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히 그려놨으면 인간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지 내가 그걸 그릴 때만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모방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제시문 속에서. 제시문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일종의 독해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니은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예술은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쌤이 슬쩍 언급을 했지만 자연 속에 우리가 뭔가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은 이 미라는 게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것 같은 대상들이 있단 말이야. 예술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딱 채워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예술에 관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 혐오스러운 대상이 잘 눈에 안 보이고 막 진해 조그맣고 이러니까 잘 안 보이고 근데 그런 거를 화가가 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 완벽하게 묘사를 해놨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아 그건 아름답다.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해놨구나.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대상을 소재로 삼는다고 해서 그 아름답지 않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혐오스러운 대상을 소재로 삼았어도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또 표현하는 예술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예술의 의미다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디귿 칸트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칸트가 맨날 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이라는 건 각자의 별개의 영역이 있다.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에 상징 관계로 연결은 되어 있다는 게 칸트가 항상 하는 말이고 대신에 각자의 별개의 영역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디귿선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칸트가 뭐가 아닌 거야? 도덕주의자가 아닌 거야. 도덕주의자들은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철저하게 선에 종속된 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여러 도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결국 예술이라는 건 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뭐 도덕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미는 선의 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와 선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강조하는데 칸트는 각자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덕주의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특징을 가져간다고. 그렇다고 또 칸트가 신미주의도 아니게 되고 상징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얼 갑과 을 아리스토텔레스랑 칸트 미적 판단의 기준은 주관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미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 주관과 관계없이 실제한다라고 하면은 칸트가 바로 반대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주관적 판단이라고 얘기했거든. 주관과 아예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미적 판단은 어쨌든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칸트 기준에서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뭐 쾌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적 판단을 할 때 개인적으로 쾌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미적 판단에서 주관이라는 게 아예 관계가 없나. 내가 보고 내가 쾌감을 느끼는데 이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오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실한 거는 칸트 입장에서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 쌤이 보기에는 출제자는 요거를 겨냥하고 문제를 낸 걸로 보이니까 칸트 입장에서 확실히 틀림 잡아주시고 3번 정답으로 잡아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만약에 못 알아봤다면 좀 문제가 됐을 거고 뭐 요거는 사실 틀려도 크게 뭐 타격 없는 그런 문제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충 이런 사상을 가졌다라는 걸 쌤을 통해서 배우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9번 갑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갈퉁, 직접 폭력, 간접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이거 뭐 해석 대단히 할 필요는 없겠죠. 갈퉁 얘기 개념 완성에서 들으셨으면 다 아는 얘기일 테니까. 왜? 세력 균형 체제에서 각국은 경쟁국이 자국의 권력 지위를 탈취하지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모든 나라들은 경쟁국이 자국의 권력 지위를 탈취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어. 어디서? 세력 균형 체제에서. 세력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아, 저 새끼가 혹시 나의 권력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경쟁하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 취하지 말았으며 하는 행동을 다른 국가에 취해서 자기 이익을 지킨다. 예컨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네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잖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주 전형적인 현실주의죠. 모든 국가들은 경쟁 관계이고 권력 투쟁 관계에 있고 힘이 센 국가가 약한 국가에 쳐들어가니까 세력 균형을 맞춰줘야 그나마 좀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일시적인
평화 상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현실주의 입장이죠. 갈등도 조금만 더 읽어볼까?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난다. 이거 갈등 얘기에서 맨날 했던 거죠, 쌤이. 직접적 폭력이든 구조적 폭력이든 문화적 폭력이든 서로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직접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며, 이거 반대로도 얘기해도 됩니다. 구조적 폭력이 또 직접적 폭력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문화적 폭력은 다른 폭력들을 합법화시킨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 폭력은 다른 폭력을 합법화시킨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정당화시킨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합법화시킨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뭐 은폐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폭력을 폭력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니까 직접적 폭력을 없애는 소극적 평화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 평화까지 가가지고 간접적 폭력까지 다 없애줘야 되니까 기억, 갈퉁, 비의도적인 폭력은 의도적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비의도적 폭력이 갈퉁이 얘기를 할 때 구조적 폭력을 듭니다. 아까 쌤이 많이 얘기했던 거죠. 구조적 폭력은 대표적인 의도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거든. 비의도적인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인 의도적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위에서 직접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형성할 수 있고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쌤이 또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다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야.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만들 수도 있고 직접이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문화가 직접을 만들 수도 직접이 문화를 만들 수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삼각형에서 모든 폭력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니은 현실주의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세력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실효성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특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주의가 국제법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법이 세계 평화의 실현 수단으로 요만큼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다만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국가들이 힘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법을 따를 필요가 있을 때 따르는 그런 상황인 거지.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랑 상충되면 국제법을 어겨버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걱정한단 말이에요. 현실주의 입장에선.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없어. 완전 깨져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으로 그런 센 그런 이 지역의 어떤 체제 속에서는 국제법이라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현실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현실주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제법이 과연 러시아의 행동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효과 못 미친다. 결국은 러시아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깨고 그냥 행동을 해버릴 것이다.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디귿 갈퉁이랑 현실주의, 평화 상태에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없다. 갈퉁 기준에서 평화 상태에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갈퉁 입장에서 이 평화라는 게 적극적 평화를 얘기하는가 소극적 평화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갈퉁이 진짜 평화라고 표현하는 건 적극적 평화긴 하거든요. 갈퉁 기준에서 적극적인 평화 상태에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는 좀 모르지. 왜냐면 갈퉁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폭력을 완벽하게 막는 영구평화 이런 개념을 갈퉁이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갈퉁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한 선지라고 봐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확실한 건 현실주의 입장이야. 현실주의 입장에서 평화 상태라는 건 뭘까? 세력 균형이 지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국가들끼리 서로 못 들어가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력 균형이 깨지면 또 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평화 상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평화 상태가 있다고 해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갈퉁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선지니까 넘어가도 되고 현실주의 입장을 저격해가지고 낸 선지일 거니까 요거는 그냥 니은 선지가 맞구나. 1번으로 정답 잡고 넘어가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상가 엘리아데죠. 성스러운 돌은 여전히 하나의 돌이다. 성스러운 돌이 됐다고 해도 어쨌든 돌인 거는 변하지 않아. 외견상 그것이 다른 돌과 차별화되는 점은 없어. 밖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다른 돌이랑 차별화가 되는 건 아니야. 돌은 돌이지. 하지만 그 돌은 이제부터 무슨 돌인 거예요? 성현이 나타난 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의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의 직접적인 실제성이 초자연적인 현실로 변형되기 이른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 내 생각에 문장 살짝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돌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 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종교적 인간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돌이 성현으로서 계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초자연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 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평 하고 위로 이렇게 띄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돌을 통해 가지고 성스러운 존재가 자기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이 종교적 인간이 보기엔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 돌이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종교적 존재에게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종교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 다른 말로 성, 자연적인 것, 속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성과 속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돌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가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성과 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언제나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 다른 말로 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자연이라는 존재는 종교적 인간이 보기에는 전부 다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이 이 자연이라는 세속적인 사물을 통해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 엘리아데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아데. 주장 1.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아니죠.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아니지. 돌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돌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준 성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물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뭐 돌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얘기는 할 수 있거든. 성현으로서의 돌이 숭배의 대상이다. 하지만 돌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적 실제와 초자연적 실제는 공존한다. 방금 전에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게 엮여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공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자연적인 실제, 세속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실제, 성과 신과 이런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yes라고 표현하면 이거 맞는 거네요. 니은 선지는 맞는 겁니다. 주장 2가 맞는 거죠. 주장 3.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다.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맞지.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종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말아야 된다. 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종교적인 인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믿는 게 맞거든. 근데 아니오라고 지금 적어놨지. 그럼 디귿은 틀렸네.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틀렸고 이렇게 됩니다. 비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일상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한다. 이거 엘리아데가 많이 주장하는 거죠. 세속적인 일상 의례, 예컨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다라고 엘리아데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야 무슨 결혼식이 무슨 종교 의례야라고 하지만 엘리아데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상들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을 니네들이 은폐해가지고 뭔가 변질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본성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은폐된 신화, 뭔가 변질된 제의,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뭐 기도하는 것 같은 행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틈에도 계속 우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엘리아데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세속적인 일상 의례를 종교적인 의미로서 사실은 하고 있어. 하지만 또 그 종교적 의미를 자각은 또 못해. 이거 종교적이라고 자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사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가 맞는데 그러니까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X로 잡아줘야 되고 아니오로 돼 있으면은 이거 맞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맞는 판단은 뭡니까? 니은이랑 리을이 맞는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거 공리주의자죠. 그렇죠? 딱 봐도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끝났다. 이렇게 7가지 기준 얘기하면서 양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벤담 끝났죠. A는 기술개발연구원인데 뭐 어쩌고 거액을 재발하고 살상무기를 만들자고 거액을 제안해서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럼 딱 벤담 스타일로 양적 공리주의자 입장을 찾으면 되겠죠. 자연적 경향성 극복하고 정원명령에 따라 가자. 칸트 탈락. 기업의 제안이 자신에게 가져올 이익만 고려해서 선택해라. 나에게 가져올 이익만 고려하면 안 되지. 왜냐면 공리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오는 이익도 계산하고 남에게 가는 손해도 고려하고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공리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라고 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바로 탈락하고 시작하죠. 공리주의자들은 다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공리에 증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것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제 덕윤리가 하는 얘기지.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 같이
덕 있는 사람들, 행위자 중심 윤리가 덕윤리이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걸 행위에 옮기는 거, 그게 덕윤리의 입장이고. 4번 무기 제작이 인류에게 가져올 쾌고의 총량을 계산해라. 이게 맞는 말이지, 그치? 모든 인류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가지고 쾌락과 고통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 것인가. 쾌락이 더 많은가, 고통이 더 많은가. 고통이 더 많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쾌락이 더 많으면 해도 되는 행동이다. 5번 무기 제작이 산출할 쾌락이 질 높은 쾌락인지 고려해라. 벤담은 질 높은 쾌락 얘기를 인정 안 하죠. 질 높은 쾌락, 질 낮은 쾌락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질적 공리주의자는 아시다시피 벤담의 제자 밀입니다. 벤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밀에만 해당되는 입장이다 라고 잡아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1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르시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이 명법이란 단어 다른 말로 명령이랑 같은 말입니다. 인간 행위가 새로운 유형이 됐단 말이야. 예전에는 인간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게 파워가 있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인간 행위가 엄청나게 강력해졌단 말이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명령은 네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해라. 이거 기억납니까?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거든요. 요나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효과가 나중에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네 행동을 지금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미래 세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수는 식으로 네가 행동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야지.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는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행동해야 돼.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생태학적 정원 명령. 요나스가 주장하는. 우리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의 비존재를 선택하거나 위태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미래 세대를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고.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미래 세대가 멸망해도 괜찮아. 이런 선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해도 안 되는 거라고. 왜냐면 미래 세대도 우리의 책임의 대상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기술이 확장되면서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고. 옛날에는 우리만 챙기면 됐었지. 기술이 약할 때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미래 세대한테 영향을 끼치게 됐으니까 우린 미래 세대의 안정성, 미래 세대의 어떤 생활의 어떤 인간다움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새로운 명법, 생태학적 정원 명령은 자신의 행위의 효과와 미래에서의 인간적 활동성이 지속되는 것에 일치를 추구한다. 이거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게 미래 인간들도 좀 인간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지속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네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의 효과가 미래 세대의 인간적인 삶을 막아버리면 안 돼. 일치해야만 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미래 세대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 같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요나스의 입장이라는 거지. 미래 세대의 인간적인 삶의 지속과 멸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라, 책임져라 라는 게 요나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책임의 주체인 이성적 존재만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책임의 주체인 이성적 존재. 책임의 주체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요나스 입장에서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스 입장에서는 이 이성이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현 세대 인간, 인류만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까지 맞는데 인간만이 책임의 대상이다. 이건 틀렸다고. 왜냐하면 책임의 대상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현 세대 인간도 있고 미래 세대 인간도 있고 다 책임의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도 책임의 대상이라고 요나스는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니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지만 당연히 정확히 현 세대 인간만 책임의 주체고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이 책임의 대상이고 얘네들은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공포의 발견술은 선을 탐구하도록 돕는 방법이 된다.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미래, 인류가 조져질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 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는 걸 통해 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면은 이런 최악의 미래가 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 그럼 그걸 막고 우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게 선을 탐구한다는 뜻이야. 우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포를 발견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인류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인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인간을 멸종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걸 요나스가 소위 존재론적 책임이라고 부르고, 이 존재론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인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무너뜨리거나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기후 온난화 같은
같은 걸 계속 가속화시켜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해버리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리얼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권력 크기와 책임 범위는 비례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 힘이 세질수록 책임의 범위도 넓어진다. 요너스 입장에서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였죠. 네가 책임이 강해지면은 너의 권력이 강해지면은 너의 책임도 강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13번. 취착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된다. 취착이라는 거 집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착을 인연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것의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인연생기라고 보통 부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착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존재가 태어나게 되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남이 있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죠. 뭐랑 뭐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인연생기에 따라가지고 집착이 있어서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딥한 철학적인 얘기니까 이거 하나하나 문장을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이게 불교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게 원인이 되고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될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현생에서 어떤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업이라는 행동을 저지른단 말이야. 의도적인 행동들.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계속 저질러. 그럼 이 업이라는 게 또 다시 내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이야. 그 윤회 속에 계속 빠져. 그 윤회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막 고통이 벌어지고 또 그 고통이랑 그 안에서 또 다른 업을 저지르니까 또 다른 윤회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연생기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 입장인 거고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려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하려면은 우리는 업이라는 걸 소멸시켜야 된다.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 집착을 벗어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어남을 인연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 그거를 이제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온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색수상행식 인간의 삶.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말하는 거 봐봐 이거예요. 태어난 거는 태어날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죽은 것은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딱 도가 스타일이라고. 뭐 될 때 갈 때 됐으니까 가는 거고 올 때 됐으니까 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자연의 순리 이런 얘기하면 딱 바로 도가잖아.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데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이건 자연의 흐름일 뿐이지. 여름 왔다고 기뻐하고 겨울 왔다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낮과 밤에 따라서 일일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그냥 흐름이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진인이라는 존재, 깨달은 존재는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1번 불교 삶과 달리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삶도 죽음도 고통이다 라는 걸로 첫 번째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삶도 죽음도 인간이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야. 해탈해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도 틀리고 고통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도 달리라는 표현에 기반하면 틀립니다.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삶도 죽음도 고통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삶도 죽음도 인간이 그 고리를 끊어가지고 열반하면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 둘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2번 불교 자신이 쌓은 업과 무관하게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전혀 아니죠. 업과 완전 관련이 많아. 내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고 악업을 많이 쌓으면 더 나쁜 환경, 나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3번 도가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죠. 그렇죠? 삶을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삶과 죽음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4번 도가 자연적 본성을 극복함으로써 자연적 본성을 극복하면 큰일 나지. 도가 입장에서 맨날 하는 게 뭐야?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가라. 도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연적 본성을 극복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자연스럽게 태어난 대로 본성에 따라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영향받지 마라. 이 얘기 맞지만 자연적 본성을 극복하라고 하면 안 돼. 자연적 본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5번 불교랑 도가 인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된다. 불교든 도가든 이걸 분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도가도 둘 다 뭐라고 얘기해요? 삶과 죽음의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 가지고 차별할 필요 없는 연속적인 순환 과정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야. 구별을 자꾸 하려고 막 하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게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불교와 도가의 공통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14번 원조 파트죠.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기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롤스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제도적인 원조. 원조 책무는 어떤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너무 과도하게 희생하지만 않고 도울 수 있잖아? 그러면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너무 많은 희생을 하게 되면은 나의 고통이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돕지 않아도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희생은 하지 않고 한 요 정도 희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만큼 제거할 수 있으면 공리가 증진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건 싱어의 원조론이죠. 기억 롤스.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원조 대상인 것은 아니다. 롤스 기준에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 어떤 사회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회도 있지만 무법국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회가 원조 대상인 건 아니죠. 무법국가를 생각해. 무법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라 이 새끼들은 말이 아예 안 통하는 놈들이라서 얘네들은 좀 후드려 패줘야 된다고. 매가 약이라고 얘네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니은 싱어. 모든 인간이 인류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모든 인간이 인류의 복지에 똑같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책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지는 책임이랑 니네가 지는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한 100억 정도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과도한 희생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의 희생일 거란 말이야. 이 재산이 막 1조 단위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100억 정도면 우리한테 한 2,000원, 3,000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어떤 희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만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기부해야 될 책임 이상은 진다고 보여주는 게 맞겠고 우리한테 100억 정도 기부하라 그러면 우리 이제 굶어 죽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책임이 주어지진 않는 거야.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절대 빈곤한 사람들한테 원조 의무의 책임이 실제로 주어지겠냐고. 그렇지는 않겠지. 내가 지금 당장 배를 굶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너 원조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책임을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디귿 싱어. 원조 주체에 큰 희생이 없더라도 절대 빈곤국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큰 희생이 없으면은 그래도 원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근데 큰 희생이 없어도 절대 빈곤국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라고 하면 있기는 합니다. 언제? 또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의 집행국. 이거 떠올리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절대 빈곤국이 요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큰 희생을 하지 않아도 얘네를 도와줄 수는 있거든? 그런데 얘네가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 예를 들면 출산업체 이런 거 하지 않고 계속 출산을 장려해가지고 출산율이 막 합계 출산율이 막 5, 10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나라라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원조를 하면 할수록 절대 빈곤한 애기들이 더 많이 태어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 나라한테 야 출산율 제한 정책 좀 해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럼 원조 안 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결국은 공리를 증진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대상으로는 원조 안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싱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조를 헛되게 하는 정책의 집행국의 경우에는 그 나라가 좀 절대 빈곤국이고 우리가 딱히 큰 희생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도 원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싱어가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롤스랑 싱어 원조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당하다. 둘 다 강제력 써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 특히 롤스가 원조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온정주의적 간섭주의 안 된다. 온정주의적 간섭 혹은 뭐 북권주의적 개입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막 온정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조 대상국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늘상 하는 게 롤스이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원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고 해도 강제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싱어 같은 경우에도 강제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도 강제력을 사용하라는 입장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 디귿으로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15번 가보죠. 자연과 인간 윤리,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주제. 근데 이번에는 되게 쉽게 나왔어. 사실 이 정도 난이도면은 굉장히 무난했다. 갑,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선을 유독 강조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내재적 가치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시다시피 테일러입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 생명체니까 내재적 가치 있음. 각자 목적이 있음, 목적을 추구함. 그 중에서도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존재가 생명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 요거 테일러가 항상 하는 얘기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막 파괴를 일삼고 동물을 폭력으로 다루고 생명이 무생물이라도 좀 아름다운 건데 막 파괴를 해버리고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예요? 내면에 있는 동정심이나 감수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럼 그게 뭐야? 인간의 도덕성이 훼손된다는 뜻으로 장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칸트가 맨날 얘기하는 간접적 의무.
인간의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자연적인 소질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파괴한다는 거 결국 인간의 도덕성을 떨어뜨린다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무는 없을지언정 동물이랑 관련해가지고 얘네를 학대하지 말아야 될 의무 정도는 간접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 입장. 삶의 주체 끝. 레건. 삶의 주체는 존중을 바탕으로 처우받아야 된다. 대우받아야 된다. 그들이 도덕 행위자든 수동자든 간에, 도덕 행위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도덕 수동자는 도덕적 무능력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중에서 도덕적 무능력자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아닌 존재도 다 도덕적 무능력자고, 당연히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데 어차피 다 도덕적 무능력자고, 인간 중에서도 도덕적 무능력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 중에 도덕적 무능력자든지 아니면 동물 중에서 한 살 이상의 포유류들도 도덕적 무능력자긴 하지만 어쨌든 삶의 주체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인간이든 삶의 주체인 동물이든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레건의 입장. 레간. 기억, A부터 보면 테일러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유기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칸트나 레건 입장에서 그냥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도덕적 고려 대상인 건 아니죠. 레건 입장에서는 삶의 주체여야 되고, 칸트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면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가 그런 건 아니고,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죠.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니은 칸트만의 입장,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는 서로 동등하다.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는 서로 동등하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도덕적 행위 주체는 어차피 인간밖에 없단 말이야. 무조건 온리 인간뿐이거든요. 인간들끼리 도덕적 지위가 서로 동등하다는 걸 대체 부정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부정하는 순간 되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인간들끼리 도덕적 지위가 동등하지 않아? 너 설마 인종차별주의자니? 이런 얘기 든단 말이야. 뭐 남성이랑 여성의 도덕적 지위가 혹시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 나오면 순식간에 성차별주의자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사상가들이 일단 인간들끼리는 다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위치로 가야 돼? 니은 선지는 여기로 가야지. 모두의 당연한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도덕적 행위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디귿 C, 레건만의 입장. 동물학대는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동물한테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는 칸트는 확실히 아니죠. 동물에게는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가 없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 테일러는 어때? 동물에게 본래적 가치 있잖아. 어쨌든 생명이니까. 그리고 동물 학대하는 거 테일러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지.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다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우리와 동등한 생명체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물을 먹을 수 있고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 테일러가 얘기하긴 해. 우선성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우선성의 원리. 우선성의 원리 같은 데서 테일러가 우리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테일러가 동물 학대 같은 행위를 좋아할 리가 없죠. 동물 학대가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 그래서 테일러가 어떤 얘기해? 불간섭의 의무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동물들 동물원에 가둬두지 마라. 동물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 뺏지 마라. 그런 게 이제 동물 학대하지 마라. 동물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이런 얘기랑 맞닿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테일러도 동의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위치가 D가 돼야 된다고. D가. 당연히 레건 입장에서도 삶의 주체인 동물을 학대하는 거, 삶의 주체인 동물의 본래적 가치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테일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이라는 거죠. 그럼 답은 기억 리을일 수밖에 없겠네. 리을 D, 테일러랑 레건만의 입장, 칸트 빼고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있다. 칸트 기준에서는 그런 애들은 없어. 왜냐면 칸트 기준에서 도덕적 존중을 받는 애들은 인간뿐이고, 인간은 다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중을 받는 거거든. 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틀린 거고, 테일러나 레건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닌 테일러 입장에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은 전부 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레건 입장에서도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건 없건 도덕적 존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나 레건에게만 해당되는 거, 칸트는 탈락인 선지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잡을 수 있는 자연과 인간 윤리 중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게 쉬운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지. 16번 분배 정의. 답, 질서정연한 사회, 즉 공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롤스죠, 그렇죠? 이거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얘기에서도 보통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저기 원조 파트에서 롤스가 할 수도 있는 얘기. 질서정연한 사회,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회. 이거 롤스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롤스 기준에서 이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거는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사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 가지고 공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롤스 기준에서.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일종의 공적인 합의, 그 공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탄생한 게 뭐 정의의 원칙일 수도 있고 공적인 정의관 중에서 뭐 종교적인 질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공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롤스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을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론 결국 재산에 대해서 소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노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인 원리 이런 거 주장하는 것도 노직이고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서 잘못이 없었다면 부정의가 없었다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도 생기고 응분의 자격도 생긴다. 이 얘기도 쌤이 그 전부터 개념 완성 때부터 기출의 메타 때까지 굉장히 오래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취득 원칙이나 이전 양대 원칙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그 물건을 얻어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차별적인 소유 권리도 있지만 응분의 자격까지도 있다라는 게 노직의 입장이라는 거. 롤스 노직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A부터 봅니다. 롤스 기준에서 노직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롤스 기준에서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고 그러면 큰일 나죠. 롤스 기준에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기본적 자유들끼리 상충할 때.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없는 거 롤스 기준에서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상충할 때나 제한될 수 있지.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 이런 거 침해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럼 노직은 이거를 동의할까? 제한될 수 있다고 볼까? 그래야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지. 노직 기준에서는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노직도 전혀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노직은 심지어 자유지상주의자예요. 노직이 말하는 기본적 자유라 그러면 뭐 생명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뭐 신체의 자유, 롤스가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돼.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걸 노직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절대 침해되면 안 되거든요. 노직은 롤스보다 자유에 대한 입장이 더 세요. 노직 같은 경우는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그거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노직이나 롤스나 둘 다 동의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 2번. 동의할 수 있어서 틀린 선지.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될 수 없다. 롤스 노직 둘 다 동의. 2번 A 같은 경우에는 롤스가 노직한테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고 역사적임을 간과한다. 이거 쌤이 아마 기출의 메타라든지 개념 완성할 때 슬쩍슬쩍씩 언급을 특히 기출의 메타 할 때 언급했고 킬 더 킬러라는 이제 다음 컬이 나갈 때 이제 분배 정의 파트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형적이고 역사적이다. 뭐가?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가. 이거 노직이 말한 거예요. 노직이 간과하지 않아가지고 틀린 겁니다.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하는 공적이나 가치에 따른 분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 내가 이 국가 속에서 도덕적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했어. 그 기여에 따라 가지고 분배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도덕적으로 내가 국가에 혹은 공동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따지려면은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형적이냐 하면 정형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노직 기준에서. 노직 기준에서 정형적이란 게 뭐야? 답정너거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정형적인 건데 어쨌든 도덕적인 공과가 높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고 도덕적인 공적이 낮은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 이거 결과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노직 입장에서 결과를 정해놓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정해놓는 정형적인 기준인 것도 맞고 동시에 이 정형적인 기준을 위해 가지고 역사를 봐가지고 도덕적인 공과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역사적인 원리도 맞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통 노직의 정형적, 역사적 이런 단어들을 다룰 때 노직이 찬성하는 거는 결국은 비정형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원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정형 역사가 같이 가야 되고 정형이랑 비역사적인 게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 아니면 뭐 능력에 따른 분배 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정형적이면서 역사도 안 보는 거지. 지능지수 지금 시점에 지능지수만 보면 되니까 역사를 볼 필요가 없지. 그런데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라서 부정의한 건 맞는데 역사를 보는 거긴 하다. 이거 노직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자고. 도덕적 공과 도덕적 공적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이다. 그 외에 뭐 정형적인 원리들을 대부분 비역사적인 게 훨씬 더 많아. 예를 들면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이고 마르크스식의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도 정형적이면서 역사 안 보는 거. 그 시점에 필요만 보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은 좀 기억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직이 롤스한테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거. 롤스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자산이지만 롤스 기준에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입니다. 간주할 수 있어요. 롤스 기준에서. 근데 노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쌤이 몇 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노직 같은 경우에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이 표현이 롤스 기준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라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다른 말로 활용을 사람들마다 천부적 재능이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동 소유하는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천부적 재능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로 뽑아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제도가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개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공동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노직은 롤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거는 부정이야. 이거는 결과를 정해두는 거 아니야? 뭐 모두한테 이득이 된다. 사등의 원칙 같은 걸 위해서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건 결과를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적 정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자는 거 아니냐 결국은. 천부적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회적 제도가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종의 자유 제한, 자유 침해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직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하자고 말하는 롤스의 입장을 공격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 B, 노직이 롤스한테 사회 기본 구조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경감해야 된다. 이거는 롤스가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A 위치로 가는 게 맞겠어요. 롤스가 노직한테 하는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성이라는 게 분배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우연성의 영향력이라는 건 많이 줄여줘야 된다고. 우연성의 영향력을 줄여줘야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라고. 그냥 우연성의 영향력을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을 하나도 안 줄이고 태어날 때 사실상 소득이나 부가 결정되게 만들고 태어나는 순간 지위가 결정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옳은 거 아니다라고 맨날 지적을 하는 게 롤스의 입장이라는 얘기.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은 롤스만 하는 얘기고 노직은 따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우연성의 영향을 왜 경감시켜야 되는데 취득이나 이전 양도 원칙만 잘 지켜지면 되지. 이게 노직의 입장이기 때문에 롤스만 하는 얘기. 5번 B 같은 경우에는 노직이 롤스한테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둘 다 얘기하는 거죠. 롤스 기준에선 차등의 원칙도 지키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깔려 있고 기본적 자유 원칙도 어느 정도 이미 전제로 보장돼 있고 그런 사회라면은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거고 노직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이전 양도의 원칙이 지켜지고 역사적으로 부정의가 없었으면은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다 오답으로 처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문제입니다. 금방 보죠. 법적 형벌은 결코 시민사회의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칸트가 맨날 하는 얘기지, 그치? 다른 어떤 선, 사회적인 선, 개인의 선, 범죄자의 선 이런 걸 위해서 수단으로 가해지면 안 되고 오로지 공적 정의를 위해서 가해져야 된다. 오직 보복뿐만이. 동해보복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칸트가 맨날 하는 얘기. 법률이란 사회적 결합의 조건에 불과하다. 인민은 법률에 복종하면서도 그 제정자가 돼야 된다. 끝났어. 법률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입법권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있어야 된다. 직접민주주의 루소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죠. 살인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죽거나 추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루소의 입장이고 루소.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일반의사 얘기 나오면 누구죠? 베칼이야. 바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법은 일반 의사라는 거는 개개인의 특수 의사를 합쳐놓은 거, 개개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특수한 생각들을 합쳐놓은 게 일반 의사고 그 일반 의사가 국가를 다스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 법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칼이야.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도 조만간 문제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생명권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칼리아의 입장이라는 거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특히 더 중요하다. 앞으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억 A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예스고 나머지가 아니어야 되는데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는 사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가? 칸트 기준에서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라는 거, 살인에 대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거에 대한 공적 정의는 무조건 뭐야? 사형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잖아. 동해보복 당하려면 사형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칸트 입장 맞는데 만약에 A 위치로 들어가려면 아니오로 지금 루소랑 베카리아가 둘 다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루소, 베카리아 둘 다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베카리아는 아니오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살인에 대해서 공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굳이 따지자면 종신도역형이 옳다고 보지 사형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근데 루소는 아시다시피 살인한 놈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가들이 형벌을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다루는 거는 공통점이고 그 공적 정의를 위해 가지고 사형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한 건 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루소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 루소 맞고 베카리아 틀리는 선지이기 때문에 A 위치에는 못 들어가지. 니은 B 루소가 맞고 베카리아가 틀려야 돼.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루소 기준에서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걸 통해서 사형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사형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렇게 판단해보니까 사형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루소랑 베카리아가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B 위치로 못 들어가지. 베카리아가 아니오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니까. 디귿 C는 루소가 yes라고 그냥 답변 나오면 됩니다. 사형은 살인자가 국가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인가? 맞는 얘기예요. 사형을 통해 가지고 이 살인을 한 놈, 네 놈은 더 이상 국가구성원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국가구성원이 아니고 이제 공공의 적이고 사회의 적일 뿐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리을 베카리아가 S라고 대답하면 돼.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 그게 뭐냐면 종신노역형이야. 그게 종신노역형이라고. 이거 종신노역형 우리가 기출 메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 표현 많이 배웠거든요. 종신노역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엄청 큰 공포를 주지 못해.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종신노역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체의 고통에 짓눌려가지고 미래까지 상상해가지고 막 공포를 느끼고 이럴 여유가 없어.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시민들은 되게 큰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범죄자를 그냥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범죄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거든. 아, 저 새끼 죽을 때까지 저러고 있겠네. 막 노역을 하고 있겠네. 너무 무섭다. 나는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 이퀄 종신노역 형이 그럴 수 있다라고 베카리아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론자, 종신노역형 찬성론자니까요. 18번.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 끝났죠. 맹자야. 마음을 쓰는 사람 뭐라 그래? 노심자. 통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도덕성으로 따지면 대인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노심자고 힘을 쓰는 사람은 노력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노력자들은 당연히 소인에 해당되고 힘을 써서 육체 노동을 하는 피치자들인 거죠. 다스림 받는 사람들인 거죠. 맹자의 입장이고 대인, 소인 나눠서 노심자, 노력자 나누는 거를 선왕은 예를 제정 끝났다. 이 표현 시그니처 표현이야. 이 사람의 그지? 순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능하고 무능한 거를 분별을 딱 해준다고. 그래서 신분을 나눠주는 거지. 귀천을 나눠주는 게 예의기도 해. 맨날 질문이 들어와요. 쌤, 귀천을 나눈다. 순자 입장에서 뭐 노동의 귀천을 나누니 신분의 귀천을 나누니 이거 가지고 막 헷갈려하는 애들. 내가 근데 분명히 저스티스 개념 완성 때 얘기해줬지. 정신 차려 지금 들을 때. 이거 맨날 Q&A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순자 입장에서 노동의 귀천을 나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순자가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노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다스리는 노동을 하는 다스리는 정신 노동을 하는 말하자면 뭐 임금이나 신하들, 뭐 귀족들의 일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 아니거든. 순자는 모든 일은 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분의 귀천은 나눈 거 맞잖아. 사실 신분의 귀천은 순자만 나눈 게 아니라 공자, 맹자, 순자, 플라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을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신분의 귀천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소리야. 대신에 노동의 귀천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노동만 소중하고 이 노동은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은 사실 플라톤 정도밖에 없다고. 통치자들,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는 통치자들이 하는 노동이 신성한 거고 사실 육체 노동하는 생산자들의 노동은 천박하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하는 게 플라톤이고 나머지 유교 사상가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각자 다 소중한 일이에요. 다만 신분의 귀천은 필요합니다. 지위의 높낮이는 필요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혜로움, 어리석음, 능하고 무능한 것도 분별하고 그 외에도 귀천도 분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노동 자체가 한쪽만 소중하고 한쪽은 안 소중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귀천을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신분의 귀천과 지위의 귀천을 얘기한 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후 사람마다 각기 그 일을 맡기고 마땅한 곳을 차지하게 하고 녹이라는 건 임금 얘기하는 거거든. 공무원이 받는 임금, 녹봉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녹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정해주는 거지. 좀 더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임금도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결국 뭐를 통해서? 예라는 어떤 사회를 통치하는 스탠다드를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1번 맹자,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교환이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분업하라고 하는 거죠. 분업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거 만들고 너는 저거 만들고 각자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게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맹자가 분업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거죠. 2번 맹자, 백성의 항산 보장을 정치의 궁극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정치의 궁극 목적은 항산 보장이 아니라 뭐야? 항심의 보장이겠지. 항산은 생업, 경제적 기반 이런 건데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줘서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백성들로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맹자는 유교고 유교는 도덕 덕후니까. 3번 순자, 예를 통해 본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순자 입장에서 본성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본성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
왜냐하면 순자 기준에서 본성은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악설이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얘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가지고 사회적 역할에 충실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4번 순자, 타고난 자질의 차이만으로 군자와 소인 간의 우열이 결정된다. 순자는 아시다시피 군자와 소인의 우열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자 도덕적인 사람, 소인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순자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에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군자거든. 도에 정통하지는 못했고 하나하나의 일이나 하나하나의 사물이나 물건에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인이거든.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이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으면 된단 말이야. 우열이 있냐? 우열은 있단 말이야. 신분의 귀청 같은 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타고난 자질의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순자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 후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후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지. 타고난 능력 차이 혹은 타고난 신분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지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순자 입장에서 후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맹자와 순자, 각자의 직분을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부여해야 된다.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맹자든 순자든 둘 다 능력을 봅니다. 맹자는 도덕적 능력, 대인이나 소인이냐. 순자는 도덕적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정확하게 정해주자라고 얘기하는 입장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19번. 국가 간 영구평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칸트겠죠, 그렇죠? 영구평화론.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첫 번째, 모든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확정조항 1항.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다른 말로 평화연맹에 기초해야 된다. 셋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돼야 된다. 환대권에 국한되어서 세계시민법이 적용되면 된다. 그냥 확정조항 3개를 쭈루룩 나열해 놓은 굉장히 쉬운 칸트 제시문이고요. 1번, 상비군 자체는 공격적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상비군 폐지하라는 거야, 칸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는 공격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비군 폐지하고 대신에 방어전용으로 시민군 정도는 인정해주겠다. 이게 칸트의 입장이었잖아. 2번, 모든 국가의 공화정체 수립은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 이것만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야. 모든 국가가 공화정체를 수립하는 거 말고도 방금 위에 적혀 있었잖아. 이거 말고도 둘째, 셋째도 만족돼야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라고. 2번, 이방인은 타국의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방인은 타국의 영속적 체류권은 아니고요. 일시적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 정도는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대권을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건부 인권이긴 하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막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근데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인권으로서 일시적인 체류권, 다른 말로 환영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류권, 환대권 정도에만 국한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시민권 요구할 수는 없고 영속적 체류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한된다는 표현 쓰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되고 요 정도만 줄게. 일시적인 체류권 정도까지만 보장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국가 간의 우호의 조건이 만족돼. 이런 식으로 칸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 최근에 문제로 나왔었거든. 이거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전쟁이랑 관련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는 거지.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예비조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5번,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평화연맹을 국제국가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국제국가라는 단어 쌤이 진짜 많이 강조했죠. 이거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합병하는 그런 국가라서 이런 건 칸트 기준에서 절대 안 됩니다. 평화연맹은 국제국가가 아니고 세계국가가 아니고 세계정부가 아니고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뭐 주권을 뺏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20번 문제, 맨 마지막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독해 문제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갑의 입장은 대충만 보면은 스스로 도덕 원칙을 학습해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야. 도덕적 지위를 가져. 와, 인공지능한테도 이제 도덕적 지위 준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이 인간보다 더 대단해. 인공지능 찬양. 챗GPT님 저희를 지배해 주세요.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인공지능은 감정, 자유의지 등 도덕적 행위 주체에게 요구되는 요소를 갖추지 못했어. 감정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지. 어떻게 인공지능 챗GPT한테 도덕적 지위를 주니, 인간 같은. 또한 인공지능은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존재지. 챗GPT는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X, 을이 더 높은 걸 찾아야 되는, 을의 상대적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거, 을은 인정 안 하죠. 갑만 인정했었죠. 을은 요 정도가 낮고요.
인간만 도덕적 행위 주체라는 거 을이 맨날 주장했던 거죠. 인간 아니고 인공지능은 그렇게 될 수 없어라는 얘기가 을에 하는 얘기였으니까. Z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 아니야. 을은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했어. 인공지능은 이런 걸 못 갖춰갔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월하지 않아. 열등해.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Y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X도 낮고 Z도 낮고 Y만 높으면은 정답은 4번 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월 학력평가 생활관리 풀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엄청 어렵다고 할 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랑 관련된 예술관이라든지 뭐 일부 문제들 몇 개 정도가 이번에 사회계약론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법한 문제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졸라 어려웠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잘 분석을 해왔다면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 뭐 틀릴 만한 문제라고 해봤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만약에 더 많이 틀리셨다면 막 40점대 초반 뭐 30점대 이렇게 나오셨다면은 반드시 개념 완성부터 다시 복습하시고요. 기출의 메타, 쌤이랑 같이 진행했던 그 커리큘럼에서 기출문제 분석했던 것들이 결국 다 나왔잖아.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 분석하는 거 반복해가지고 많이 하시면은 어차피 기본 실력은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킬 더 킬러라는 마지막 커리큘럼 들어가거든. 수특 수항까지 분석하는 좀 빡센 심화 주제들 많이 다루는 커리큘럼이니까 지엽적이지 않은 선 안에서 쌤이랑 같이 심화적인 주제들 다 다뤄볼 겁니다. 그런 것들 잘 따라오면서 9월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쌤은 조만간 본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학평 해설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도 조금 못 봤든지 잘 봤든지 결국은 다 실력을 낮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시험 성적에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고 9월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 계획 잘 짜가지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 본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